네, 매주 월요일 밤이면 비밀스럽게 찾아오는 시간, 시크릿 투자 전략. 안녕하세요, 방다현입니다. 오늘도 비밀 초대장을 받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럼 매주 월요일 밤 시크릿 투자 전략을 이끌어줄 분이시죠? 하창봉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창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한 주 만에 뵙는데 이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출발이 좋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의 상승세를 마감까지 지켜내며 결국 2,600선을 회복했는데요. 특히 이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 과연 그 배경은 무엇인지 오늘의 증시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네, 오늘 키워드는 미온오리라고 했습니다. 네, 미온오리. 사실 네. 그 정시에는 블랙스완이라는 단어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뭐 100조가 된다는 내용인데 오늘의 내용을 미온오리라고 한 것은 사실 미온오리라는 게 처음에는 밉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당히 또 귀여운 오리가 되겠죠.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는 가장 뭐냐면 지금 3월 중순이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1분기 성적표에 대한 어떤 결과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뭐 그 같은 경우는 실질이 좀 좋은 섹터도 있을 거고 정말 1분기가 바닥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섹터도 있을 거고 네. 또 4분기가 좋았지만 어느 정도 또 4월 달이 됐을 때는 약간의 주가가 추가적인 어떤 실적 부담을 느낀다면 좀 떨어지는 섹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실적이 최악인 섹터는 어느 또 최악일 때 바닥을 잡을 수 있다. 그거하고 다른 나머지 한 가지 같은 거는 실적이 가장 좋은 섹터라면 다시 한번 더 좋아지지 않는 성적표를 가져온다면 주가는 부담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증시 키워드는 미운오리였습니다. 저희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강의에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한 주 증시 흐름 빠르게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증시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의 증시 이슈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켠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10일 만에 2,600선을 되찾았는데요. GTC 2025에 대한 기대감에 삼성전자가 5% 넘게 급등한 데 따른 겁니다. 오늘 코스피는 1.73% 오르면서 2,610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알테오젠의 급등세에 힘입어 743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볼까요? 네,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천억 원, 4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요. 개인은 1조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네, 반면에 코스닥은 개인 홀로 1,0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흐름이 두드러진 업종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유럽의 재무장 추진 소식에 국내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의 자체 재무장이 단기간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이 높아진 건데요. 특히 한국항공우주는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10% 넘게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다른 섹터로는 제약 바이오주가 눈에 띄었는데요. 알테오젠과 HLB가 각각 개별 이슈로 강세를 보였다고요. 네, 오늘 알테오젠이 12%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와 2조 원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으며 최근 불거진 특허 분쟁 우려를 해소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또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HLB 그룹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간암 신약 후보 리보세라닙에 대한 FDA 품목 허가를 사흘 남겨둔 가운데 이 그룹주 매입에 나서며 신약 승인을 확신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증시 이슈 짚어봤습니다. 하창봉 파트너와 시크릿 투자 전략 세우러 가시죠. 네, 시크릿 투자 전략 그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문이 방금 활짝 열렸는데요. 우리 증시 속 가장 뜨거운 핫테마, 그 시크릿한 이야기를 가장 핫한 파트너, 하창봉 파트너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장식을 해주실까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또는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캐스터님들도 혹시 주식을 하신다면 이 기업을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그 삼성전자 이야기는 사실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 분들도 항상 보면 긍정적 이야기를 하고
전 세계에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는 늘 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주식을 처음 접근할 때 주식 뭐 살래 그럴 때 제일 먼저 사보는 게 삼성전자죠. 예, 그렇죠. 근데 그게 한 10년 전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 삼성전자 이야기를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이번 주에 주가도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예, 첫 번째 보겠는데 일단은 이제 신상트리부터 해야 되겠죠. 네. 시가총액은 이제 340조 정도 됩니다. 오늘 3월 17일 기준이고요. 예, 주가는 57,500원대 좀 위로 갔는데 주식 수가 생각보다 많죠. 아마 이걸 간과하고 그냥 보시는 분도 많을 건데 삼성전자는 주식 수가 무려 59억 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그렇고 액면가는 100원이에요.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한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처음 주식할 때만 해도 삼성전자는 500만 원 언저리까지 뭐 200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삼성전자 왜 사냐고 보통 물어보면 네. 대한민국 최고 주식이니까 그리고 뭐 5만 원밖에 안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 우리나라 코스피 종목은 대부분 액면가가 1,000원짜리가 많아요. 상장할 때 많은데 삼성전자가 액면가가 액면 분할하기 전 5,000원짜리 액면가였다면 지금 삼성의 주가는 얼마가 될까요, 나윤님님? 얼마가 될까요?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5만 원대. 그러니까 액면가가 100원인데 원래대로 액면가가 5,000원짜리였다면 50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가 우리가 6만 원이라 계산하게 되면 액면 분할 전 기준으로 보면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한 주에 300만 원의 삼성전자를 했다면 투자가분들이 그렇게 생각 없는 건 아닌데 쉽게 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삼성의 주가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 1등 주식인데 주가가 이제 5만 원대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생각보다 삼성전자 주가는 액면가가 100원짜리다 말씀드리겠고 삼성전자가 이제 뭘 하는 사업인지는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 기준인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적은 게 아니라 네. 삼성전자가 영어로 적어놨어요. 앞에 이게 DX, DS, SDC, 하만이 있는데 밑에 있는 숫자는 삼성전자의 매출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가장 많은 거는 DX 사업부, 다음이 DS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정우 캐스터님 혹시 네. 하만이 뭔지 아세요? 하만이요. 네. 가장 적은 매출 비중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걸 네, 물어보시네요. 정답입니다. 뭘까요? 그러면은 네. 효원 캐스터님은 혹시 여기서 DS 사업부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DS요? 네, S. DS 반도체요. 네, 맞습니다. 어. 반도체 우리가 세미란 말을 쓰잖아요. 세미컨덕터잖아요. 네. 그 세미의 S가 S겠죠. 그러니까 매출이 제일 많은 거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같은 가전 사업부고 그다음이 두 번째가 이제 반도체 사업부입니다. 그리고 SDC는 이제 디스플레이고 하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 나이가 젊으셔서 자동차를 안 타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고급 자동차에 보면 하만 카돈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카 오디오 브랜드입니다. 삼성이 요 전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10년 전에 무려 10조 원의 금액을 투자한 기업이 바로 하만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보다 매출 얼마 안 나오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매출 기준으로는 스마트폰과 가전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요거는 매출 기준이고 요걸 빼고 나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두 번째에 있는 DS 사업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바로 반도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이건 깊게 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의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그 캐파를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16%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코스피 200 기준으로 놓고 보면 무려 18%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걸 해드렸느냐? 네. 대한민국 주식에서 그러니까 뭐 15%라 그러면 전체 주식의 7분의 1이 삼성전자라는 이야기예요. 제 계산이 틀렸나요? 맞는 것 같습니다. 대략 15%면은 7분의 1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글로벌로 나가면 사실 제가 왜 이 자료를 준비했냐면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오르면 주가 오르고 주가 지수 오르고 삼성전자 내리면 주가 지수 내려가고 또 가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올라가면 다른 주식은 안 올라가더라. 그런 이야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비교하게 되기 위해서 이제 비중을 나타낸 거고 잠깐 요 시간에 미국은 어떨까를 잠깐 가봤어요. 네.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미국의 대표 지수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S&P 500 지수의
추종하는 SPY라는 미국 S&P 500 지수 ETF의 구성 종목의 비중입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애플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는데 뭐 간단히 삼성과 조금 아까 스마트폰 이야기를 했으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S&P 500 ETF의 비중이 7%잖아요. 애플은 그러면 시가총액은 삼성보다 훨씬 큰데 시가총액인 게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삼성전자의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애플이 좀 부러지거나 두 번째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조금 부진해도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이런 기업의 주가가 올라오면 지수는 견고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제가 보여드렸냐면 삼성전자가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그렇게 크다는 거를 상대적으로 보여줬다. 그리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뭐 1%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말할 때 미국장이 만약에 1% 이상 움직이면 한국장은 뭐 그 이상이 움직이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집중하시네요. 집중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집중해서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과연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 짱을 먹는데 글로벌에 나가면 얼마 정도인지 보도록 몇 하겠습니다. 등일지 궁금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건 자료 화면을 보시죠. 오늘 기준으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대략 우리나라 1위잖아요. 네. 4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제 주가는 지금 20만 원 초반에 있는데 삼성전자의 3분의 1 정도 돼요. 150조 정도인데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이 나가면 게임이 안 됩니다. 안타깝죠. 대만의 TSMC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네, 9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제가 1,450원 기준으로 환율 계산해서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네. 그랬더니 한 1,300조 정도 되고 네. 마이크론은 사실 우리 경쟁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하죠. 그렇네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낸드 쪽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절반이 넘고 HBM 같은 경우도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거의 하이닉스가 50%가 넘거든요. 마이크론은 한 자리도 안 돼요. 근데 마이크론 시가총액이 이렇게 비싸면 만약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삼성 하이닉스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우리 효은 캐스터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왜 삼성과 하이닉스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그냥 비교해 볼게요. 이게 쌀까요? 일단 시장 자체가 네. 한국에 있다 보니까 좀 시장 자체가 작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시장. 네. 그러니까 그래서에 상장돼서 그 K정시에 상장돼서 그것도 네. 아주 큽니다. 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DR 행타라고 그래가지고 예탁 증서 행태로 미국에 상장이 되는데 이 상장이 먼저 대만의 TSMC처럼 그대로 상장돼 있다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헐값은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딱 바이크론만 비교해봐도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이 같겠어요? 이거는 이 우리 한국 정시가 그만큼 글로벌에서 저평가받는 이유가 됩니다. 이유가 되고 그래서 처음 출발점이 많은 투자분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실적은 잘 나오는데 왜 주가가 싸다요, 안 가요라고 이야기할 때 안타깝게도 K정시의 디스카운트 이온이 되게 커서 그래요. 예,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거는 사실 그냥 규모만 한번 비교해 본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안타까울 겁니다. 여러분들도 안타까울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가 주가를 투자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실적이잖아요. 네.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삼성전자를 투자할 땐지 안 할 땐지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분의 앵커님 여쭤볼게요. 할 때다 1번, 네. 안 할 때다 2번. 알겠습니다. 네. 동시에 말하는 건가요, 저희가? 아니 뭐 한 분씩 손으로 상관없어요. 그러면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그래프를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 저도 모릅니다. 네. 하나, 자, 둘. 나인 MC님 저는 1번을 하겠습니다. 지금 할 때다. 지금 사야 되지 네, 않을까 좋습니다. 하는 생각이 그다음에 효은 듭니다. 캐스터님은 저도 할 때다. 네. 그다음에 정욱 캐스터님은 저도 할 때다. 왜라고는 잘 모르겠어요. 왜라고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시청자님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맨 위에 그래프가 삼성전자의 최근 10년 동안의 매출 추이입니다. 그럼 2015년도에 200조 정도의 매출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50%가 성장을 해가지고 24년도 기준으로는 30조 원으로 많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많이 커졌어요. 근데 이거는 매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적이 좋다 나쁘다는 밑에 겁니다. 영업이. 그러니까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한데 비싸게 많이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비싸게 많이 팔면 영업이익이 높은 거고 뭐 이것저것 헐값에 팔면 영업이익이 낮은 건데 삼성전자가 2017년도, 18년도는 연간 50조 원을 벌었어요. 50조 원. 근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면 2019년도에 좀 꺾였다가 코로나 때 21년도 코로나 그치고 나서 51조로 확 올라갔다가 최근 한 3년 동안 놓고 보게 되면 좋아지고는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50조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5만 원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 있게 삼성전자를 투자할 때라고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다른 것보다 실제적으로 실적이라는 거는 매출이 증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결정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영업이익이.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기업이 이렇게 뭐 물건을 많이 파는 건 좋은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기업들이 이제 밸류라는 게 있어요. PER이라는 이야기가 쓰는데 갑자기 머리 아프죠. 그래서 주가는 보통 배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배수. 배수가 뭐냐 하면은 10배 정도의 가치를 줘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왜 마이크론의 기업의 시가총액이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보다 많이 버는 기업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같은 레벨을 받냐면은 미국은 전체 주식 시장이 대략 PER이라고 해가지고 배수가 20배 정도를 줍니다. 한국은 10배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마이크론이 만약에 하이닉스보다 벌어들이는 게 반토막이 난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론은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 배의 가치를 받는 거예요. 거꾸로 놓고 보면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PER이 10배이기 때문에 미국보다 이제 싼 거거든요. 그 왜 싸냐 하면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제조업 기반이라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고 후반부에 말씀드릴 마진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져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표만 놓고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아직도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의문점이 있다. 주가는 사실 이런 거 외에도 뭐 HBM을 납품하냐 안 하는데 올라가긴 하는데 그런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요게 이제 분기별 실적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그 혹시나 나인 MC님께 여쭤볼게요. 네. 아까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정도의 가격적인 메리트면 그래도 조금 살만하지 않을까,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살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샀으면 밀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주가가 이 정도면은 이제 바닥을 찍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기관 투자가들은 이걸 숫자로 봐야 되잖아요. 이게 밑에 막대 그래프 밑에 걸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25년도 같은 기준도 작년도와 똑같은 데자뷰를 하지 않을까가 시장의 뷰가 좀 많아요. 작년도 1분기 때 6조 나왔죠. 그리고 2분기 때 10조. 그리고 3분기부터 꺾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올해 3분기부터 꺾일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1분기 때 5조 원 이하가 나오거든요. 4월 달에. 그러니까 5조 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바닥 찍고 다시 6조, 7조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희망 회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숫자는 이제 우리가 한 4월 초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삼성전자한테 가장 큰 복병은 뭐냐 하면은 제가 추정할 때는 4월 초에 예정된 실적에 대한 추정치의 발표예요. 이재용 회장님이 오늘 모 매체에서 네. 생적사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아마 갑자기 이순신 장군의 그 사자성어가 팔자성어가 기억나는데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런 단어가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 한자가 생각이 안 납니다. 네. 필생적사, 필사적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때 뭐 죽기 살기로 싸우자 그거잖아요. 네. 아마 이재용 회장님도 그런 비슷한 뉘앙스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삼성전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시장에서는 이번 주
엔비디아 GTC 2025 관련해서 많이 생각도 할 수 있고 복합적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이벤트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과연 왜 이재용 회장은 생적사란 단어를 썼을까? 그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어. 자, 이재용 삼성에서 가장 고민거리가 바로 두 가지. 왼쪽이 파운드리, 네. 오른쪽이 HBM. 자, 파운드리부터 딱 보면 여기 보이죠?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하고 12% 점유율에 64% 점유율. 제가 효원 캐스터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네. 반에서 64등 하는 친구가 12등 하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자, 그냥 비율 기준으로 네. 12% 점유율이 64%를 따라잡을 수 있는 확률은 아, 힘들죠. 5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네, 네.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사실상 왜냐하면 이 정도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삼성의 숙제가 우리가 실적 이야기 잠깐 할 때 삼성의 실적 이야기 할 때 삼성이 반도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또 반도체 이제 디램 가격 올라가고 메모리 가격 올라가면 디램은 좋아지는데 삼성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게 바로 이쪽입니다. 파운드리 사업부예요. 지난 4분기 같은 경우 6조 원 떨어진 게 2조 원 정도가 적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적자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삼성은 이게 향후의 주가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주가의 장기 관점에서 이게 적자니까 점유율을 못 따라가요. 네. 못 따라가는데 실제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적자폭 축소가 삼성전자 실적의 턴어라운드의 큰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걸 같이 보면 이 HBM이잖아요. 네. 예. 혹시 HBM 무슨 다른 약자인 줄 아십니까? 어떤 약자일까요? 예, 그냥 뭐 영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 뭐 사실 주식하는 데는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네, 하이 브로드밴드 메모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조그마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추억이 없을 것 같은데 시골에 가면 도랑길이 있습니다. 도랑길이요? 네, 도랑길 물고기를 확 빨리 보내기 위해서 예, 이제 광대역에 이제 메모리 통로를 말하는데 너무 엉뚱한 소리 했군요. 자, 삼성전자 주가 움직일 때 보면 그럴 때 움직입니다. 젠슨왕이 사인을 했다.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를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한다. 그런 이야기일 때 삼성전자 오르고 하이닉스 내려가죠. 네. 예. 그리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아주 큰 엔비디아의 GTC 2025라는 AI 컨퍼런스가 있다 보니까 혹시나 관점에서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점유율 관점인데 이건 한번 보시죠. 하이닉스가 52%고 삼성이 42%입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원 캐스터님. SK 하이닉스가 더 높은데요? 네, 높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뒤집히고 안 뒤집히고는 다음의 문제고 일정 부분 요 정도는 파운드리 쪽에서 12%와 64는 좁히는데 한계가 있지만은 네, 네. HBM 쪽에서 52.5와 42.4는 좁혀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왜 그러냐면 할만하다. 네. 이건 이 정도면 우리가 말할 때 여기서 이제 삼성이 조금 퀄 테스트가 진입이 되고 통과하게 되면은 파이는 가져오는 거고 네. HBM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진다는 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크게 놓고 볼 때 파운드리 사업부의 적자가 축소되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되고 두 번째는 과연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엔비디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가가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숫자로 놓고 볼 때는 오히려 이쪽도 같이 보셔야 되고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이쪽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삼성전자 주식이 약간은 이벤트성으로 많이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기대감에. 네. 근데 그런 게 좀 있고 조금 더 시간이 길어졌는데 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엔비디아, 티는보다 싸고 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렇게 글로벌에서 저평가 받아야 되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좋습니다. 반도체가 있잖아요. 이 밑에는 이제 시장 규모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메모리, 하나가 비메모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쉽죠. 엄청 메모리는 말 그대로 기억 저장하는 거고 비메모리는 연산하는 겁니다. 연산.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의 갈 길은 뭐냐 하면은 메모리 팹리스 파운드리입니다. 이게 삼성 하이닉스의 숙제예요. 네. 아까도 봤지만은 일단은 메모리 쪽에서는 지금 가장 엔비디아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HBM이겠죠. 네, HBM.
하이 브로드밴드 메모리죠. HBM일 거고 팹리스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뭐 우리가 보면 공장이 없는 거잖아요. 설계하는 걸 말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팹리스 기업이에요. 그러겠죠. 엔비디아 나쁜 기업이에요. 그런가요? 그게 어찌 보면 마진율이 높은 기업도 있는데 설계도 하면 도면 하나 그려가지고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툭 던져주면 예! 그러면서 삼성 하이닉스가 열심히 HBM 만들죠. 그러면 대만의 TSMC가 이렇게 배 튕기면서 기판 붙여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놓고 보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싼 이유 중에 하나가 위에 있는 메모리 시장이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은 실제적으로 자본 집약적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본 집약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품종의 소량 생산보다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나 팹리스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지금은 개도국이라는 단어를 안 쓰겠습니다만은 기업이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 집약적 산업이 들어가서 소품종 다량 생산을 해야 되는 메모리 사업에 그동안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이 부분은 우리의 대한민국 기준으로 숙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절대 우리나라 같은 반도체는 메모리, 팹리스, 파운드리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메모리 쪽에서는 HBM의 진입 강도가 D램 쪽에서의 실적 증가를 가져올 거고 두 번째는 응원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팹리스가 파운드리가 워낙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재용 회장은 절대 이 부분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왜 그러냐 하면 이 파운드리를 통한 비메모리 사업이 우리가 지금에서 말하는 AI 로봇의 핵심 기업이라서 그래요. 네, 이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반도체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두서 없었죠? 아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삼성이 살 때입니까? 저는 그래도 꿋꿋이 산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효원 캐스터님 어떠세요? 저는 대표님 말씀을 잘 들어서 안 사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 저 안 사는 말은 안 했어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마 오늘 뜨거웠던 삼성전자였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두 번째 테마 만나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테마는 또 어떤 거를 준비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주식을 하다 보면 TV 매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있을 거고 또 한 분이 있어요. 제롬 파월. 네. 제롬 파월 의장. 예, 그리고 이제 FOMC 물가 지표 이런 게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왜 금리를 내리면 주가는 오를까요? 라는 주제거든요. 항상 그렇지는 않는데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메모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하고 미국의 기준금리인데 이 표를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21년도부터 글로벌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가 무려 9번의 속도로 금리를 5.5%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이 이제 한 4.5%까지 좀 내려놨고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또 금리를 내리면서 지금 현재 2.75,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또 내렸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2월 25일 기준이고 이런 관점으로 내는데 일단은 금리가라는 거는 일단 내린다는 거는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물론 그 호불호는 없잖아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우리 이거는 정욱 캐스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네. 뭐를 당황하지 마시고 네. 왜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렸을까요? 금리를 내려야 우리나라 경기가 더 좋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뭐 이주일 하는 총재랑 이렇게 올라가신 사이는 아니시죠? 아니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금리를 인한 이유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전 세계 GDP 대비해서 2위입니다. 몰라시죠? 그만큼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기준 놓고 볼 때 그 가계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 번째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물가가 높아서 금리를 내린 게 아니라 경기 부양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하하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실 주가의 악재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렸다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내린 이유가 경기가 나빠서 내린 거니까. 근데 실제로 바로 반응은 하지 않습니다만 결과론적인 관점에서는 추세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이렇게 금리를 내릴
상황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미국도 경기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많이 부과하잖아요. 네. 네. 그거를 과연 미국 국민들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오. 최근에 안 좋아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고 하던데요. 뭐 그렇죠. 네. 갑자기 그냥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구매하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제 뭐 원자재는 복잡하겠습니다만 내가 뭐 삼성 스마트폰을 100만 원에 살 수 있었는데 예를 든 거예요. 25% 관세를 부과해서 25만 원이 더 추가되게 되면 주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트럼프의 관세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닐 거예요. 대면 이제 나라 입장에서는 또 타후에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런 관점에 놓고 보자면 미국은 현재 상태에서 경기가 별로 안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3월 달 정도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정시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 이제 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조금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는 올라간다는 약간 기본적인 전제는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아예 옆으로 셌어요. 세가지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보기엔 발행 시장이 있고 유통 시장이 있는데 발행 시장은 우리가 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IPO 할 때 뭐 주식 공모주 하죠. 네. 그때 이제 자금이 조달되고 유통시장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할 겁니다. 무상증자는 돈이 안 들어가요. 유상입니다. 네. 네. 무상은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유상증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뭐 회사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주식 담보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건물이나 땅이 있으면 그 땅 받아 은행 가서 대출 받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나머지 또 무슨 롱 받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럼 자금을 조달한다는 결정적으로 공짜로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 공개 같은 경우는 이자율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받아오면 되는데 회사채라든지 이런 건 다 이자가 있잖아요. 네. 크게 보면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이자가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자가 있는데 이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금 조달이 용이한 거 아닌가요? 맞죠? 맞아야죠. 네, 좋습니다. 정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 기업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100억을 조달했는데 이자 4%로 땡겼어요. 그러면 연 이자가 4%가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기업이 연 10억의 적자예요. 아, 엄청난 부담인 거죠. 그렇네요. 네. 그 기업이 연 100억을 버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별로 부담은 없겠죠. 네. 바로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관점에서 주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는 일정 부분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자 부담이 내려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돈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네. 왜 갑자기 유상증자를 했을까요? 음, 정옥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 지난주에 삼성 SDI가 그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고 그렇죠. 네, 하더라고요. 2조 원 규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금 조달한 게 호재가 돼야 되는데 주가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거는 이제 이런 게 좀 없잖아 있어요. 기업이 이제 자금을 조달했다는 거는 돈을 빌려왔다는 거는 명품백 살려고 빌려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는 특히나 이제 유통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할 때는 여기에 있는 한 6가지 정도의 목적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일단은 시설 자금, 공장 짓는 거겠죠. 예, 그리고 영업 양수 자금, 이런 거 영업법 같은 걸 사는 거, 운영 자금은 뭐 말 그대로 운영입니다. 뭐 직원들 월급도 주고 급여도 주고 관리비도 내고 그런 게 될 거고, 채무 상환 자금은 기업이 빚이 있겠죠. 그거 갚는 거고, 타법인 취득 자금은 예를 들어서 기업이 신규 사업을 할 때 새로운 기업을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의 용처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방식,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유상증자나 이렇게 자금을 했는데 시설 투자한다. 아니면은 증설한다. 아니면은 뭐 다른 법인을 인수한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자 부담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호재로 작용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근데 잠깐 정원 교수님, 근데 SDI 주가는 밀렸죠? 네. 왜 밀렸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아마 시기적으로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제가 요 이야기를 길게 하면 좀 그런데 네. 시기적으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기업인데 2차 전지 기업이 지금같이 2차 전지 뭐 캐즘 돌파라든지 트럼프로 인한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자금 조달을 한다고 하니까 주주들의 원성이 좀 커졌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결정적으로는 1180만 주라는 주식이 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상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이 생길 수가 있는 주가 희석용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요거는 너무 길게 가면 머리 아프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매월 그 FOMC 회의를 하잖아요. 1년에 8번 합니다. 8번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스탠스라고 해요. 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미국 연준은 최근 앞으로 4년 동안 한 이런 플로로 갈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성장률은 대략 한 1.8% 정도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두 번째인데 한 4.2% 정도. 그리고 PC 물가라는 게 있어요. 예, PC 소비 지출 물가 같은 게 2% 정도.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장기적으로 한 3%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가 연준의 큰 그림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FOMC 회의도 하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올 때 제일 먼저 확인할 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미국 경제가 튼튼한가? 예,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 네. 네, 두 번째, 고용 시장이 안정적인가?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나쁘면은 고용 시장이 나쁜데 만약에 미국이 성급하게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주시장 관점에서는 되게 나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게 좀 있고 세 번째는 뭐 밑에 있는데 장기적으로 한 3%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예정된 FOMC 회의에서도 실제적으로 금리를 동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연준의 스탠스가 이러한 장기적으로 1.8, 4.2, 2.0, 3.0으로 가는데 큰 변함이 없는가. 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변함이 없고 연준의 생각이 이건 12월 달에 보여주는 건데 12월 달처럼 조금 더 비둘기 파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미국 증시도 상승하고 한국 증시도 일단 상승을 확률은 높아진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네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어쨌든 간에 금리가 내려가면 뭐 조달 비용도 내려가고 보통 우리가 금리 내려가면 주식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미국 주식이 좀 많이 올라가고 한국은 덜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매일 보는 그 핀비즈라는 S&P 500 기업의 맵이에요. 네. 화면이 좀 작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많이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메타. 요거를 우리가 M7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번 질문을 잠깐 해볼게요. 정욱 캐스터님. 네. 혹시 S&P 500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시가총액의 공통점이요? 뭘까요? 또 이렇게 잘 어려운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왜 미국은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이 S&P 500의 주요 테크주들이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고민? 어렵구나.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 종목들을 가만히 보면 저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되어 있는 게 테크놀로지인데 네. 저게 대부분 경기 민감주고 아마존 테슬라가 보면 컨슈머 사이클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비자 순환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엔비디아나 이런 거는 반도체가 되고 애플 같은 경우는 또 어디 갔어요? 애플은 또 소비자 가전이고 또 하나가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섹터예요. 쉽게 말해서 미국은 제조업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국 경제의 70%가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려도 많이 안 움직이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전체 맵 구조가 50%가 수출 기반이고 미국은 70%가 소비자 가전과 관련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 내기 바쁘고 세금 내기 바쁘면 인스타도 하지 않습니다. 구글도 멤버십을 사용하지 않고 차 타던 거 계속 타고요. 아마존도 시키지 않고 집에 가서 이마트 가서 직접 사오게 되는 거고 애플워치도 바꾸질 않아요. 근데 금리를 내리게 되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소비재와 관련된 영향이 높기 때문에 이 소비재가 제조사보다는 조금 더 금리와 소비의 관계가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은 금리를 내리게 되면 미국의 주요 소비 테크주들이 아이러니하게도 M7으로 포장돼 있지만은 길게 보게 되면 다 소비재로 볼 수 있겠죠. 고로 미국이 금리에 대한 리액션이 긍정적이면 이정시는 상승한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죠. 알겠습니다. 또 왜 금리를 내리면 주식시장에 좋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하창봉의 핫테마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도 저희 또 시크릿 강의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상위 1%가 될 수 있는 특별한 퀴즈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퀴즈인지 함께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퀴즈는 뭐 사실 여러분이 방송을 잘 보셨는지 봤는데 한번 우리 효원 캐스터님이 좀 읽어주시죠. 네, 다음 중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 부문이 아닌 것은 뭘까요? 1번 메모리 반도체, 2번 스마트폰, 3번 원자력, 4번 전장. 네, 네. 몇 번이죠? 이거는 조금 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답이 딱 보이는데 아, 그래? 네, 동시에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3번. 원자력. 한 번? 네. 뭐 삼성이 나중에 원자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가요? 근데 뭐 지금은 아마 표면적으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너무 쉽죠? 네,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저게 무슨 상위 1%를 위한 퀴즈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적은 이유는 사실은 1번, 2번, 3번 때문에 적은 겁니다. 삼성이 앞으로 좀 쉽지 않겠냐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보시면 2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애플한테 조금 밀린 것도 있습니다만 중국 스마트폰 업체와의 경쟁에서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를 보시는 분들은 1분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삼성전자가 1분기에 출시하잖아요. 2월 달에 하니까 네. 생각보다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선전해 줍니다. 그래서 선전해 주는데 그래서 선전해 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체적인 실적이 6조 원대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반도체에서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분기로 넘어갔을 때부터가 본격적으로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턴어라운드가 잡히는 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실제적으로 요 1번과 2번에서 특히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실적 같은 경우를 볼 때는 가볍게 보시고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한다든지 또는 뭐 폴더폰을 출시한다 그러면 관련 부품주 단기 대응하는 정도가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전장을 제가 왜 적어놨냐면 네. 이게 아까 말씀 삼성이 한 10년 전에 10조 원을 투자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만 인수할 때인데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그 성과는 많이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이 전장 사업은 엔비디아 사업도 있고 LG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금 더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매출에 기여도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딱 놓고 보게 되면 원자력 어차피 뺀 거고 항상 삼성전자 주가는 처음에 움직이던 HBM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주가 움직이는 것처럼 현재 존재하는 메모리나 낸드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많이 올라가고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좀 힘듭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최근 시장 접어들어서 1분기 때 바닥을 찍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는 게 첫 번째 퀴즈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퀴즈로 갈까요? 좋습니다. 네. 두 번째 퀴즈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퀴즈일까요? 이번에는 OX 퀴즈가 나왔습니다. 유상증자는 주가 희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OX로 나왔는데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저와 시청자분들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O일 것 같습니다. O일 것 같습니까? 이유도 한번 말해주세요. 이게 증자를 하는 거고 유상이다 보니까 전체 파일을 좀 나눠 가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O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효원 캐스터는 O를 외쳐줬는데 정수 캐스터는 O일까요? 네. X일까요? 저도 O라고 생각하는데 주가 희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문제에다 답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지문이 곧 답입니다. 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정답은 O인데 희석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정답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섞어버린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희석이란 게 약간 뭐 어떤 물체가 들어와가지고 희미하게 섞었다는 의미도 없잖아요. 있을 거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쉽게 말해서 피자가 우리가 4동강을 2번 하면 8피스가 나오죠. 네. 네. 피자 잘 안 드십니까?
많이 요새 먹어요. 힘드시구나. 금리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 8명의 주주가 있다면은 그거를 팔동각을 내게 되면 나는 한 8분의 1의 어떤 피자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상증자를 했다는 말은 주주가 저만큼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8조각이 똑같아요. 근데 주주가 1명, 2명이 더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히려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파이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기업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좋지만은 단기적으로 기존 주주들은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유상증자를 할 때 기업의 주가들이 할인율을 해서 좀 싸게 주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에서는 유상증자 재료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투자가분들은 사실은 아까 SCI도 보셨겠지만은 주가에 대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그 기업의 장기적 성과를 보고 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2, 3년 이상 보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항상 유상증자 재료에는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포지션을 조금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위 1%를 위한 퀴즈까지 맞춰보고 왔는데요. 매번 이렇게 저희가 퀴즈를 풀 때마다 상위 1%를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외에도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대표님 언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침 오늘 많이 올랐어요. 저도 삼성 주가가 왜 많이 올랐을까를 다방면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분석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관련돼서 오르는 개별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업들은 뭐 반도체로 오르는 것인지 파운드로 움직이는 것인지 또는 HBM으로 상승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전략을 펼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한국경제TV에서 하창봉 파트너 얼굴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시고 성공 투자를 위한 비법들 가득 공유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아까 열심히 퀴즈를 맞췄는데 그렇다면 특별한 퀴즈를 맞췄으니까 특별한 선물은 없을까요? 선물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선물이면서 이제 숙제를 드리는 건데요. 네. 항상 우리는 어떤 섹터나 이슈가 나올 때 어떤 기업이 먼저 움직일 수 있을지를 알고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했을 때 어떤 중소형주가 움직일 수 있는지. 그래서 미리미리 관심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니까 제가 보여드려 찍어둔 게 있거든요. 아마 무료이고 다운만 받으시면 되니까 꼭 하단에 나오는 번호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창봉 파트너가 준비한 관심 종목 세팅 기초편 일반 통화료가 부과되는 023490-6611로 전화하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밤 11시 하창봉 파트너와 시크릿 투자 전략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또 저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저희와 시청자분들이 모두 기다린 시간인데 이번 주 시장을 주도할 관심주는 무엇인지 어떤 종목인지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 한 화면 같이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 FST죠. 네. 두 번째 같이 좀 볼까요, 그냥? 두 번째 종목이 아마 PNT입니다. 예,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 아까 삼성전자의 숙제가 파운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자리를 한번 보시면 올해 2025년 2월 달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EUV 펠리클을 적용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사는 일본 미쓰이고 3나노 파운드리 라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도 사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탄소 나노튜브 펠리클도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 관련주 중에는 바로 펠리클을 만들고 국내 내수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바로 기업이 모이는 FST가 될 것 같습니다. 펠리클이라는 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반도체가 이제 포토마스크라는 게 있는데 여기 포토마스크에 오염이 끼다 보면은 뭐 반도체 수율도 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FST라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이고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도 지분을 7%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미래와 숙제가 파운드리라면 바로 EUV를 펠리클을 통한 파운드리 공정의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마침 조금 전에 본 대로 요 밑에 보면
그 중에서 투과율을 조금 좋게 하는 게 기존 펠리클보다 CNT, 우리가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FSD 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주의 핵심 기업이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ST 앞으로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게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이었죠. PNT는 어떤 매력을 품고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가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했죠.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상증자 해서 주가 내려가고 SDI 주주들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음. 근데 그 유상증자 이면에는 바로 이 기업이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 본 기업은 중소기업인데요. 사상 처음으로 24년도 기준으로 매출 1조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매출은 89%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12%가 증가한 1,63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수주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 원가 절감을 통한 이익 확대. 이 기업은 바로 국내 최대 2차 전지 롤트롤 장비 회사 PNT입니다. 롤트롤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롤을 감는 장비를 말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거는 2차 전지 장비 공정 중에서 전국 공정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부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향후 삼성, SK 이런 기업들이 2조 원대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2차 전지나 46파이 배터리 쪽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PNT 같은 장비들은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였던 실적과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좋은 실적 이어갈 확률이 높고 다만 시장의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4만 원대 눌려져 있는데 오늘 방송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냐면 미운오리였습니다. 네. 바로 실적은 4월 달에 배신하지 않을 거다가 오. PNT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유망주 FSD와 PNT 앞으로 상승 추세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봤는데 아까 또 마지막에 반짝반짝거리는 황금주 카드가 있었는데 과연 황금주는 어떤 종목일지 힌트부터 주실까요?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예, 국내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에 이어가지고 한 3위 정도 산업용 모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 혹시 힌트? 저는 압니다. 액추에이터 이 로봇을 만들 때 관절이 이렇게 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감속기나 그 모터를 우리는 액추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 기업이 우주 발사체까지 넘어갑니다. 제가 지난주 히든주 여러분들이 혹시 맞추셨나요? 지난주 히든주 기억이 나실까요, 두 분은? 네,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네, 기억이 주간 안 납니다. 수익률을 보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히든주가 상승률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번 주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황금주 주식이 다음 주 이 시간에 왔을 때 아마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 세 가지 키워드면 아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6글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6글자요.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함께 맞춰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렇게 유망주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저희 이외에도 진짜 쉼없이 50분을 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언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바로 히든주가 공개됩니다. 아무래도 히든주를 듣기 위해서는 이 방송이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은 과연 산업용 모터, 액추에이터, 우주 발사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 한국경제TV에서 하창봉 파트너 얼굴을 클릭하시면 오늘의 황금주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우리 증시의 가장 핫한 이슈들과 시크릿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하창봉의 시크릿 투자 전략.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